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이고 현재 20개월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적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남편은 바람을 피웁니다. 그런데 남들처럼 밤을 지새우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참 부지런하게도 바람을 피는구나 싶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못 잡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필 제가 아침 잠이 많습니다. 태생적으로 원래 잠이 많았죠.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면서 수면 시간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터라 남편이 출근을 하는 새벽 시간에는 거의 항상 기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바람을 피우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정신 없는 상황에도 촉이라는 게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뜬금 포인트에서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블랙박스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블랙박스 그 자체만으로 느낌이 왔던 거죠. 왜냐하면 제 남편은 정말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매우 깔끔한 성격입니다. 아내와 아이를 두고 하는 짓을 보면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더러운 놈이 없었던 것 같지만요. 아무튼 남편이 유독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자동차 관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가끔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내부 청소도 자주 하고, 그렇다고 엄청 비싼 차도 아니고 평범한 차였는데 엄청 극성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블랙박스를 뜯어서는 가지고 왔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에는 고장이 나서 가져온 줄 알았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 동안을 놓아둔 곳에 블랙박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새로 달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그냥 저희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동차에 온갖 애정을 쏟던 사람의 차에 말이죠.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남편은 무조건 지하에 차를 넣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었죠. 분리수거하는 날이나 야근하고 늦게 와서 지하 주차장이 꽉 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상에 주차를 하고 들어와서는 지하에 주차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매시간 들락날락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무조건 지하에 넣어놔야 안심하고는 잠을 자는 성격이죠.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차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촉이 왔었죠. 그렇게 의심을 하던 중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아이 달래느라 잠을 거의 못 자서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도 아니고 주방으로 급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시간을 봤더니 아직 출근 시간은 한참 멀었는데 도대체 뭐라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죠. 아마도 토스트를 굽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계속 먹을 걸 만들었고 15분 정도가 지난 뒤 주방에서 나와서 샤워를 하고는 출근 준비를 해서 나가더라고요. 일부러 자는 척 하고 있던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주방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주방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엄청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꿈을 꾼 건가 싶었고 황당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후라이팬을 밑바닥을 만져보니 아직 미지근하더군요. 아무런 흔적도 없는데 뭔가를 만들기는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의심은 극도로 올라갔고 수면 패턴이 아예 바뀌어 버려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는 척하면서 새벽마다 남편이 출근하는 걸 봤습니다. 밤새 안 자는 척 하긴 어려웠기에 아이 방에서 자는 척을 하고 남편의 인기척이 들리면 문틈으로 밖을 봤죠. 그날도 어제와 같이 일어나자마자 주방으로 가더니 커피를 타서 보온병에 넣더군요. 실루엣만 봐도 세상 신나 보였죠. 작은 소리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마치 소풍 가는 사람처럼 즐겁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전날과 같이 뒷정리를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해놓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그러려니 했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기계처럼 일어나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서 6시 정각에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9시까지 출근해야 했는데 평소에는 7시에 나갔는데 1시간이나 일찍 나갔던 거죠.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아니면 혹시 투잡이라도 뛰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제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의심은 나날이 커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이 자는 동안 핸드폰을 뒤져봤어요. 패턴 암호는 연애 시절 그대로 쓰더군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톡도 회사 단체 단톡방 외에는 특이한 것도 없었고 문자나 통화 기록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남편을 의심한 건가 착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쉽사리 의심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저는 아기 방에서 자는 척을 했고 남편이 나갈 때 저도 몰래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저는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서 뒤따라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에서 10분을 기다려도 남편의 차는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분명 남편이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걸 봤는데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택시값을 계산하고 죄송하다고 하고는 서둘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죠. 혹시나 제가 찾는 게 들킬까 봐서 조심히 남편 차를 찾아봤습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보니 남편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 시동도 켜져 있지 않고 빈 차 같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차를 안 가져갔는데 제가 못 본 사이 나갔구나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시 집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때마침 어떤 여자가 제 남편 자동차 쪽으로 점점 다가가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남편 차에 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에서 가장 크게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애써봤건만 제 남편은 투잡을 뛰려고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하려고 일찍 나가고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한참을 다른 사람 차 사이에 숨어서 보고 있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당장 뛰어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데 아무런 증거도 목격하지 못했기에 처량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1시간가량 시동도 안 킨 자동차에 있더니 7시쯤이 되자 갑자기 시동을 걸고 차가 빠져나가더군요.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제 남편의 최근 행동들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낌새가 있었나 한참을 생각했지만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었거든요. 야근도 자주 안 하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아이도 봐주고 아무런 투정 없이 집안일도 잘 도와줬습니다. 도저히 머리를 쥐어짜내도 전혀 의심할 것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생각이 난 게 예전에 한번 저에게 카풀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는데 우리 동네에 직장 동료가 사는 걸 최근에 알았다고요. 그래서 기름값도 아낄 겸 카풀을 해볼까 하는데 제 의견을 물어보더군요. 그때 저는 아이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 동료가 여자면 하지 말고 남자면 하라고 가볍게 말하고 넘어갔죠. 카풀이라는 게 매일같이 자동차를 함께 타고 출근하는 거라 이성끼리 눈 맞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자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카풀이라고 확신하니 그동안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다 맞아지더군요.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도 그렇고 자동차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결국에는 흔적 없이 깔끔하게 바람을 피우려고 그랬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도 저희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서 무언가 도둑 고양이처럼 준비하더니 6시 정각에 나갔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으니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그래서 바로 남편을 따라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도 자동차에 타서는 시동도 걸지 않고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10분 정도가 지나자 어제 봤던 그 여자가 다시 왔습니다. 같이 함께 차를 타고 한참 동안 차 안에 있다가
어제처럼 7시 정각에 출발을 하더라고요. 저 여자도 참 부지런하네요. 내일 그 시간에 와서 저짓거리를 하다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바람도 잘 피우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몰래 보다 보니까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두 개의 동그란 머리가 하나로 뭉쳐지는 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냥 이건 확실하다는 확신을 줬었죠. 둘이 차 안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닌 거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힐 뻔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불륜이라는 걸 직접 겪어보니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제게 이상하게 대한다거나 갑자기 잘하려고 했던 상황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저 여자랑 차 안에서 바람을 피우느라 찔려서 그랬구나 싶은 생각에 정말 돌아버리겠더군요. 저는 곧바로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병원에 다녀온다며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아이를 친정에 맡긴 뒤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분과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해봤지만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깔끔하게 하는 게 제 심신에 좋을 거라며 위자료 2천만 원의 양육비 받고 이혼을 하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더군요. 어떻게 남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내 인생 날린 걸 퉁치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다시 연락드린다고 말하고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 싶었고 제 주변 친구 중에 이혼을 한 친구들을 찾아봤습니다. 솔직한 속마음으로 그런 친구가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너무 많아서 놀랄 정도였죠. 가까이 사는 친구들 3명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전부 다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돈은 다 비슷하게 받았더라고요. 사실 재벌 집에 시집가지 않고서야 거기서 거기겠지 싶더군요. 저는 32살에 아이를 낳았고 제 아이가 몸이 많이 약해서 새벽에 응급실만 3번 다녀오고 나서 도저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겠구나 싶었고 그냥 깔끔하게 8년 다니던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고작 2천만 원이라니 너무 허탈했습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해결할 문제라는 생각에 저는 친구들과 헤어지고서 그 두 인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곧바로 페인트를 사러 갔습니다. 가자마자 페인트 사장님에게 가장 안 지워지고 오래가는 걸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빨간색 페인트 4통과 두툼한 붓도 몇 개를 사서 배달을 부탁드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날 저녁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남편은 퇴근하고 일찍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을 도와주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으니 나중에 제가 없어도 참 잘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대뜸 주말에 출장이 잡혀서 갔다 온다고 하는데 속이 뻔히 보이더군요. 역겨운 마음에 욕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증거도 만들어야 했고 복수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겨우 참았습니다. 잠이 들 준비를 마친 뒤 남편은 인터넷으로 볼만한 영화를 찾고 있길래 무슨 영화냐고 같이 보자고 제가 은근슬쩍 찔러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나중에 회사에서 쉴 때 본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위하는 척하면서 일찍 자라고 하더라고요.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떼놓고 그 자리에 영화 틀어놓고 둘이서 보려는 게 눈에 뻔히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자기도 일찍 일어나려면 피곤할 텐데 대충 고르고 쉬어라고 말하고는 저는 아이방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오늘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고르면 뭐하냐 싶었죠. 내일 내가 가서 깽판 치면 영화는 10분도 보지 못할 텐데 한심스럽더군요.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지런하신 남편놈은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더니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나갔고요. 저도 곧바로 엄마에게 빌린 차에 실어뒀던 고무장갑을 양손에 끼고 페인트와 붓을 빼들고 따라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니 항상 주차하는 곳에 남편의 차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떨리고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최대한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상간녀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면서 기분 좋은지 생글생글 웃으면서 차로 다가가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가 남편 차에 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페인트 뚜껑을 열어서 들었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서 남편 차로 조용히 다가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무서웠지만 그 마음은 곧바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둘은 아주 한 몸이 되기 직전이더군요. 저는 곧바로 휴대폰으로 동영상 녹화를 하고서 주머니에서 붓을 빼들었습니다. 남편 차가 실버 색상인데 빨간 페인트를 찍어서 남편 차에다가 그대로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 순간 엄청나게 통쾌했고 페인트가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곳에다가 불륜남과 상간녀가 타고 있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빨강색 글씨에 큼직하게 써서 멀리서도 곧바로 보이겠더라고요. 자동차 앞 유리에도 글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조수석 부분에는 상간녀라고 적었고요. 운전석에는 불륜남이라고 또박또박 적어놨습니다. 차 안에 두 사람은 멍하니 깜짝 놀라서 멍하니 저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역겨운 마음에 저는 그 두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로 자동차 뒤로 가서 우리 지금 바람펴요 라고 적어줬고요. 트렁크에다가는 바람피는 유부남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실컷 페인트 칠을 마치고 나서 조수석으로 다가가서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당장 열어라 망치 갖고 와서 깨부셔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자 운전석에 있던 남편이 내리더군요. 남편은 차에서 내려서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면서 오해라고 난리가 났고요. 저는 붓을 들고 너한테도 온통 페인트질 해줄 테니 가까이 오라며 네가 인간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그 상간녀는 끝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붓으로 유리를 툭툭 치면서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소리를 질러대다 보니 아파트 주민 신고로 저희 세 사람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제서야 그 역겨운 상간녀 얼굴을 가까이서 마주하게 되었던 거죠. 조금 뒤에는 상간녀의 남편 같은 사람이 경찰서로 뛰어들어왔고요.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이 여자가 저를 어떻게 신고하겠어요? 저는 바쁘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고는 경찰서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니 제 남편과 그 상간녀는 같이 출근을 했고 저는 그 상간녀의 남편을 뒤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보니 저희 바로 옆 동에 살고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층수까지 확인을 마친 뒤에 저는 곧장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휴대폰을 꺼버리고 거기서 아유어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저는 다시 저희 동네로 갔습니다. 저희 집이 아닌 그 상간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동에 어제 봤었던 그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6시가 조금 지나자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고 한쪽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오늘은 늦게 나오겠지 싶은 생각도 해봤지만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나오는 사람은 어제 봤었던 상간녀가 맞았고요. 그 상간녀는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지도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페인트 통 붓을 듬뿍 발라서는 그 상간녀 집 현관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상간녀가 살고 있어요. 일찍 일어난 상간녀가 유부남을 꼬신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상간녀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아주 태연하게 계속 글자를 적어나갔습니다. 카풀 뜯어먹는 소리 하네 차에서 이상한 짓이라고 적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그 여자의 남편이 뛰쳐나오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또 이 아줌마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남의 집에 무슨 짓거리냐며 이거 전부 다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아저씨도 아침 잠이 많으신가요? 일찍 못 일어나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침 잠하고 이 짓이랑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서 어제 녹화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와이프랑 내 남편 놈이랑 꼭두 새벽마다 만나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자동차에 둘이 달라붙어서 카풀인지 뭔지 바람을 폈어요. 아저씨도 정신 차리세요. 라고 했죠. 그때 때마침 제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지금 어디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안 그래도 열받는데 저를 또 건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다음에는 네 차례야. 너는 회사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페인트통 들고 지금 바로 갈 거니까. 그 시각이 아침 7시였는데 그 여자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주민신고가 들어갔는지 곧바로 아파트 경비 직원분들이 올라왔고 저는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제 남편이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더군요. 이젠 더 이상 그 자동차 안에서는 못 기다리나 봐?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적당히 좀 해라며 동네 창피하게 아침마다 뭐 하는 거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길래 너무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것 같았고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아침마다 동네에서 한 짓은 뭐냐고 물었고 주차장에서 그 짓거리 한 건 당당하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행동이 질린다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준다며 되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도 저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해준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고 들고 있던 페인트붓으로 남편의 뺨을 쳐버리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정말 무서운 게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자 남편은 뒤에서 온갖 욕을 하면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씻고 나서 마음도 진정시킨 뒤에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만났었던 이혼한 친구들을 한자리에 다시 불러서 얘기를 듣는데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몇 달 뒤면 저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는 생각에 암담해졌습니다. 이제 슬슬 좀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도 이제 좀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변호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현실적인 위자료 금액은 거의 비슷하더군요. 그 못된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비슷했고요. 그런데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받은 충격과 분노가 도저히 풀리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다시 복수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잡고 빨간 페인트를 들고서 상간녀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자마자 상간녀는 총알같이 로비로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또 어떤 글자를 어디에 적을지 무서웠겠죠.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고는 로비에 있는 커피숍으로 끌고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상간녀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자신이 저번에는 경황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적당히 하라고 하네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왜 당신 남편은 가만두고 자신한테만 그러냐면서 합의금이든 위자료든 원하는 게 줄 테니까 자신은 좀 내버려두라고 뻔뻔스럽게 말하더군요. 아무튼 그 여자가 그렇게 당당하게 돈 이야기를 먼저 하길래 제가 얼마나 줄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본인도 여기저기 알아보니 1,500이면 충분한데 2,000까지 해준다고 하더군요. 여기서도 2천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등에 가격표라도 붙어있냐고 왜 가는 곳마다 나한테 2천만 원 거리냐고 했습니다. 내 35년 인생 가격이 고작 2천만 원이냐고 소리쳤고 그 돈은 개나 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풀고 싶으니까 시간 없는 나 붙잡고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네 사무실로 올라가게 앞장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그 당당했던 여자가 공손해지더라고요. 제 팔을 붙잡으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시겠어요? 라며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배운 여자라 글을 써야만 풀려. 네 사무실에 상간녀라고 도배를 해야 풀리겠으니까 당장 앞서라고요. 그러자 상간녀는 갑자기 제 페인트통을 잡고 펑펑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며 자신이 잘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로비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슬슬 저희 쪽으로 몰리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회사 간다고 질러놔서 그런지 불안했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받아서 말했습니다. 나 지금 너희 회사 로비 왔는데 네 상간녀 사무실 들렸다가 네가 있는 곳 가주겠다고 말했죠. 통화를 듣고 있던 상간녀는 이제 아주 제 페인트통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니 회사 경비분들도 이제 슬슬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참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비하시는 분들이 저를 무지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상황을 보니까 어차피 상간녀 사무실로 들어가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끝장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은 네가 내 남편이랑 폈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야 하냐며. 내 20개월 된 아들 인생은 앞으로 어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은 앞으로 지 아빠도 편하게 못 보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고. 한 가정을 처참하게 부숴놓고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냐고 미안하면 당장 꿇어서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 여자도 눈치가 보이는지 망설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끌어안고 있는 페인트통 뚜껑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냥 여기에다가 글씨 써준다고 말하자. 곧장 바로 무릎을 꿇으며 펑펑 울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웅성거렸고 사진도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제 남편도 뛰어와서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건 다 불법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곧바로 말했습니다. 이게 불법이면 니네 둘이서 바람핀 건 간통죄 없어져서 불법 아닌 것 같냐고. 내가 벌금 다 낼 테니까 내가 불법을 저지르던 말던 넌 네 앞날이나 신경 쓰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당장 네 사무실 올라갈 거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도 곧바로 제게 미안하다면서 제발 화 풀라고 굽신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제 손을 잡고 계속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를 데려가고 싶으면 당장 네 차 갖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우리 집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던데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했죠. 남편은 지금 그 차에 페인트 칠해놔서 못 가져온다며 대낮에 그걸 어떻게 타고 오냐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거기서 그 짓거리 하는 건 괜찮냐고 되물었고 난 2번 말하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 차 가지러 안 가면 나는 여기 로비에다가 네가 저 상간녀랑 한 짓 다 적을까 당장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답이 없는 걸 알았는지 남편이 차를 가지고 오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며 허겁지겁 뛰어나가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아까 있었던 커피숍에 앉아서 다시 상간녀를 불러서 내 남편이 새벽마다 타다 준 그 커피보다 맛있는 걸로 좀 시켜보라고 말하고는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동안 기다리니까 남편은 결국 그 차를 끌고 왔더군요. 주차되어 있는 거리로 나가보니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차를 쳐다보긴 하는데 통쾌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글씨를 또박또박 잘 써놔서 멀리서도 바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차로 가서 뒷좌석에 탔고 그 차를 타고 곧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창피한 건 아는지 선글라스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운전하더군요. 친정집 근처에 내려서 제 아들을 태우고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입구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게 있으니 시아버지랑 같이 내려와 달라고 했죠. 잠시 후 시부모님은 나오자마자 자기 아들 차를 보고 기겁을 하시더군요. 누가 그랬냐고 누가 이딴 낙서를 했냐고 하셔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바람은 어머님 아들이 이 차 안에서 피웠고요.
빨간 글자들은 제가 직접 썼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오늘부로 이혼할 거고 그래서 아이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손주 잘 키워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성애도 없는 년이 지 남편 잠깐 한눈 판 걸로 이 난리를 피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모성애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애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무능한 남자가 양육비를 주겠냐고 물어봤고 세상 믿을 사람이 없어서 새벽마다 여자의 환장해서 바람 피운 짐승놈을 믿겠냐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장 구해서 양육비도 제가 드릴 테니까 어머님은 손주 잘 키워달라고 말하고는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면서 온갖 욕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동네 주민들도 나와서 남편 자동차를 구경하는데 참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 동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렇게 한풀이를 하고 당당한 척을 했어도 전혀 괜찮지 않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아이 걱정도 많이 됐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돈을 벌어야 했고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국 법적으로 이제 남남이 되었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아이 문제는 잘 해결되었어요. 시댁에서 3일 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이 데려가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저에게 아이 데려가라고 했고 친권과 양육권 포기각서 받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는 친정에서 엄마가 잘 돌봐주시고 계시고 전 남편에게 받은 양육비에 제 월급까지 엄마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되었던 재산 분할도 잘 받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다 받았습니다. 제 돈 들어간 거 다시 받는 거라 뭐 기분 좋고 그럴 건 없었지만요. 그리고 지금 상간녀도 이혼 소송 중이라던데 제가 페인트통으로 난리를 피워서 그런지 제 위자료는 바로 입금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갑자기 그 상간녀는 저에게 명예훼손을 걸었더군요. 아마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어려웠겠죠. 월급이 많이 내봐야 200이라던데 그 돈 한풀이 값이라 생각하려고요. 사실 페인트로 한풀이를 했어도 아직도 화가 많이 남아있고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제 아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부디 다른 분들은 저처럼 이런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라마다의 문화가 다르기에 무조건적인 잘못된 만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사촌 누나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합니다. 단순히 어린 마음으로 순간의 감정으로 쉽게 빠져든 게 아니라 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나라는 사촌 간의 결혼이 가능한 곳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만남과 결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 말이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턱대고 사촌 누나와 사랑에 빠져버린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연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도 결국 일어나고 말았던 거죠. 부디 제 사연을 읽어주시면서 무조건적인 잘못된 만남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부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저를 질타하지 않으셔도 저는 충분히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가댁 식구들은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친가댁에 있는 둘째 고모네와는 유독 가까웠고 사촌들 간의 우애가 깊었습니다. 둘째 고모가 저희 아버지와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지내왔기에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던 거죠. 아무튼 둘째 고모네는 고모부께서 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기에 형편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 때 항상 저희 집으로 딸들을 데리고 오시곤 했었죠. 그것도 잠깐 와서 며칠 정도를 지내고 가는 수준이 아니었고
한번 내려오면 방학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을 머물고는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방문이 좋기도 하면서도 정말 싫기도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놀지 않아서 좋기는 했지만 TV를 보려고 할 때면 박터지게 싸우고 그랬기 때문이죠. 심지어 저는 외동 아들이어서 혼자였는데 고모네 딸은 3명이었습니다. 첫째 누나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나머지 동생 둘은 저와 동갑과 2살 아래였었죠. 그래서 같이 친하게 잘 놀다가도 막상 싸우기만 하면 저 혼자 3명에게 둘러싸여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첫째 누나가 저보다 나이도 많았었고 그때 당시에는 누나가 저보다 키도 컸고 힘도 강했기 때문에 저는 말 한마디 대꾸도 할 수가 없었고 억울한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손님한테 안방을 빼앗겨버린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고모네 식구들한테 당하다 보니 저는 너무 짜증이 났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실컷 놀지 못하다가 방학에 실컷 놀려고 하면 고모네가 와서 사촌들에게 제 놀이수단을 모든 걸 빼앗겼기 때문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사촌 누나보다 키가 커지고 힘이 강해지면 꼭 복수하리라고 이를 갈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촌 누나에 대한 증오와 분노심이 컸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제 바람과 달리 그런 복수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고모네는 고모부와의 상의 끝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평화를 쟁취하게 되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기억들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물론 몇 년 동안 친남매들처럼 아주 가깝게 지냈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연락을 주고받고는 했었죠. 하지만 고모네 첫째 딸인 사촌 누나와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증오심이 쉽게 가시지 않아서 그랬던 건 아니었고 사촌 누나는 이민을 가서도 혼자서 어린 나이에 독립을 하게 되었고 자취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따로 사촌 누나에게 연락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어릴 때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희미해질 만큼 시간이 흘렀고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한 삶을 택하게 되었기에 그저 그런 평범한 4년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죠. 삶이 미지근했던 저는 1년 동안은 대학 생활을 대충 어슬렁 다녔습니다. 그러고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곧바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에서 지내다 보니 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절실하게 느껴졌고 저는 곧바로 편입을 위해 재수를 하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은 전역 이후에 대부분 군대에서 보낸 시간을 보상받는다는 명목하에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놀 시간에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1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제게 독하다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그런 게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건 전혀 없었기에 가볍게 무시했었죠. 그래서 엄마의 휴대폰을 잠시 사용해서 연락이 안 될 거라고 통보를 한 뒤에 제 휴대폰은 개통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하루 일과는 정말 처절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공부로 시작해서 밥 먹는 시간과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하루 종일 공부만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피는 하루라도 안 흘리면 이상할 정도였었고 여름에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탓에 엉덩이에 땀띠가 너무 심각해져서 병원까지 다닐 정도였었죠.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수능을 보게 됐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는 잘 나왔지만 결국 정말 아주 아쉽게 제가 바라던 대학교에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망하던 학교를 가느냐 아니면 1년을 더 준비를 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사실 말이 기로에 서게 된 거였지 제 뜻은 확고했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목표는 오로지 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님의 눈에는 제 모습이 너무 처참했기에 제게 그 정도면 됐다며 두 번째로 지망한 학교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너무 힘든 1년을 지나왔기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죠.
하지만 결국 저는 고집을 부렸고 1년을 더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또다시 시작되었고 또다시 수능을 앞두고 어머니께서 오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본인도 미신은 절대로 안 믿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명을 하는 게 어떻냐고 하시더군요.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러 다니시다가 만난 분에게 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름이 뭔가 제 앞길을 자꾸만 가로막는다며 계명을 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고민할 것도 없었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제 이름에 큰 미련도 없었거니와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더 생긴다면 뭐라도 하고 싶었으니깐요. 그리고 도저히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더 이상은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계명을 하고 나서 저는 또다시 수능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은 군대를 가기 전과 후가 정말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대학생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의 학생이 되었으니깐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자리였기에 저는 연애 한 번도 제대로 못한 채로 대학 생활만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은 금방 흘러갔고 어느덧 저는 졸업을 하고 다행히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를 하게 되었죠. 처음 회사를 입사하고는 모든 게 낯설었고 힘든 시간의 나날들이 이어지더군요. 하지만 이곳 직장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그런지 점차 익숙해져 갔고 산에 커플이 있었는데 그 커플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외로운 마음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학창시절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여자친구가 없는 기간이 1개월도 넘기지 않을 만큼 항상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기에 많은 여자들을 만난 건 아니었죠. 아무튼 이제는 열심히 이루고자 하는 바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이뤄낸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처럼 친구들도 만나고 회식도 하고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회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강남에 있는 술집에서 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한 나머지 평소에 거들떠도 보지 않던 감성주점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나름대로 헌팅을 하기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춤도 추고 술도 마시는 클럽 음악이 나오는 술집이었죠. 저는 시끄러운 곳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눈이 즐겁긴 하더라고요. 어린 사람들이 신나게 꾸미고 와서 그런지 하나같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투성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냐면 저는 평생 여자에게 번호를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정신이 나갔던 건지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서 대뜸 번호를 물어봤던 거죠. 그녀는 시끄러운 소리에 라고 되물었고 저는 다시 한번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죄송한데 남자친구가 있다며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때 돌아섰으면 됐을걸. 자존심 구겨지게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다며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더군요. 생애 처음으로 번호를 따본 거였는데 거절을 당해서 너무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피한 감정보다도 그녀의 연락처를 받지 못한 게 더 상심이 컸습니다. 또다시 다가가서 말을 걸면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봐서 차마 다가가진 못했죠. 그렇게 조용히 술을 마시면서 그날 그곳에서 오로지 그녀만 쳐다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서도 용기를 다시 내볼 걸 그랬나 생각도 들었고 정말 아쉬운 마음에 밤새도록 잠을 설쳤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며칠 정도 지나면 금방 잊혀져야 정상인데 그로부터 3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도 문득 그때 그날의 그녀가 생각나서 환장할 노릇이더라고요. 해변가에서 모래벌판에서 바늘찾기라도 하는 심정으로 3달 사이에 10번도 넘게 그곳에 다시 가봤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다시 마주칠 수가 없어서 운명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다가 옆을 봤는데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처럼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커피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녀가 제 눈앞에 있었으니깐요. 그녀는 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싶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혹시라도 커피가 튀었을까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생긋 웃으며 저는 괜찮다며 본의 아니게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한 인사를 뒤로하고 그녀의 명찰을 보니 저희 회사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걸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운명이 이런 거구나 싶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기쁜 마음을 최대한 가라앉히며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어봤죠. 혹시 이번에 신입봉제로 들어오신 거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다행스럽게도 몇 달 전 제가 번호를 물어본 사람인 건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꿈만 같았고 제가 그녀로 인해 고민하는 걸 상담해주던 친구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줬습니다. 친구의 반응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회사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슬픈 마음도 쉽게 가시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그녀의 손에는 커플링으로 보이는 반지가 끼어져 있었고 그동안 멍청하게 잊고 지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한 사실이었죠. 사실 기억을 못하지는 않았지만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대충 거절하려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으로 대답하는 그런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저는 그때 감정 주점에서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던 제 자신을 또 보고 있는 기분이었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나?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보자 싶더라고요. 저에게는 끈기와 노력이라는 제 자부심이 있었기에 그때부터 또다시 저는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관심과 행동은 최대한 지양하였고 업무를 핑계 삼아서 가끔씩 찾아가서 업무에 대해 물어보면서 은근슬쩍 제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그러던 중 부서 간의 회식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이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죠. 며칠 뒤 회식이 있는 날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술을 마셨고 그녀와의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빈틈을 노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너무 긴장하면서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보리를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남자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 옆 테이블에 있던 신입사원 얼굴 봤냐고 묻더니 우리 회사에 저런 미녀가 언제 들어왔냐면서 내가 고백해볼까?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너무 불쾌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도 아닐 뿐더러 사실 제가 첫눈에 반할 정도였으니 다른 남자들이 볼 때도 당연히 호감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다가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고백하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야겠다라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던 회식 자리에서는 도저히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서 목적 달성에 실패했고 그날 이후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마음을 먹고 출근을 했죠. 멀리서 그녀가 혼자서 탕비실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는 그녀를 따라서 탕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탕비실에서 나오던 그녀의 커피가 제 와이셔츠에 섞여버리고 말았던 거죠.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긴 했지만 이게 무슨 횡재냐 싶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깜짝 놀라면서 죄송하다면서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굴리는데 그 모습조차 너무 귀엽더라고요. 당황해하던 그녀는 제 옷을 빨아서 드라이 클리닝까지 해서 가져다 드릴 테니 자신에게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탈의실에 있던 와이셔츠로 갈아입고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그녀에게 제 셔츠를 전해줬습니다. 그녀는 금방 새 옷처럼 세탁해온다고 말하길래 그러지 말고 점심시간인데 같이 나가서 식사하고 맡기자고 했고, 그녀와 저는 처음으로 둘이서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밥을 먹으러 나란히 앉아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연인이 데이트하러 나와서 밥을 먹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또다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길래 저는 그렇게 죄송하면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고 물어보는 그녀에게 오늘 술 한잔 마시고 싶은데 친구들이 전부 약속이 있다고 해서 시간 괜찮으면 회사 마치고 술이나 한잔 사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죠. 그녀는 잠깐 망설이더니 제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겠다면서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답을 듣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로 인해서 둘이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실 수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그녀와의 단둘이서 먹는 첫 식사를 끝마치고 같이 세탁소에 들려서 옷을 맡기고는 퇴근 후 다시 그녀와 단둘이서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배고프지 않냐며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자 제가 먹고 싶은 곳으로 가자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척을 했지만 사실 이미 그녀와 갈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고급스럽고 조용한 술집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주말에는 예약도 안 되고 줄을 서야지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었죠. 그날은 평일이었기에 저는 둘이서 조용히 있기 위해 조용한 창가 쪽으로 미리 예약을 해두었지만 괜히 그녀에게 제 속이 보일까 봐서 종업원에게 자리가 없는 척 그곳으로 안내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술집으로 들어갔고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은 제가 말했던 색상의 넥타이를 보고는 저와 서로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고 미리 약속해 두었던 창가 쪽에 제일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안내해 주더군요.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좋은 곳은 한국 들어오고서 처음 와본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국에서 지낸 게 아니냐고 물어보자 이민을 가서 학창시절을 다 미국에서 보냈다고 대답을 했고 이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몇 달 전에 한국으로 들어온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굳이 왜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지 않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냐고 물어보자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했는데 본인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고 술이 점점 취해가게 되자 그녀와 저는 서로가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술 기운을 빌려서 그녀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물어봤죠. 손에 낀 반지는 커플링인 것 같은데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남자친구는 한국에 있는 건지 미국에 있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만지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선물해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와서 남자들이 너무 많이 말을 걸어서 귀찮은 마음에 이 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거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순간 천국에 있으면 이런 기분인 건가 싶으면서 구름에 앉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그녀의 남자친구였는데 사실은 남자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 거죠. 저는 그녀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무래도 수많은 남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 테니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시켰던 건지 약간은 무뚝뚝하게 행동하는 저에게 그녀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 제게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배님은 여자친구 혹시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서 저는 없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그녀는 그러시구나 대답을 하는데 약간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뭔가 순간적으로 그녀도 내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들뜬 기분으로 소주 대신 위스키도 괜찮냐고 그녀에게 물어봤고 곧바로 위스키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 돈 주고 마시는 가장 비싼 위스키여서 그런지 술이 정말 술술 넘어오는데 취기도 엄청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녀에게 모두 밝히고 말았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만나서 첫눈에 반하게 되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너무 성급하게 말을 걸었던 게 후회돼서 몇 달 동안 그곳에 찾아간 것도 이야기했고, 회사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너무 꿈만 같아서 오늘 이렇게 술을 마시러 오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인 것만 같고 행복하다고 제 진심을 담아서 고백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스토커처럼 생각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제 진심을 알아준 건지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면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범한 직장 동료처럼 남들은 모르게 사내 연애를 했고, 퇴근을 하면 세상 어느 커플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커플로 지내고 있었죠. 그녀와 저는 만남을 이어간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날이 갈수록 저희 둘의 사랑은 점점 커져갔고, 더 늦기 전에 가정을 이루자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한순간 불행한 순간으로 탈바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어느 날 주말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께서 분주하시더니 제게 장을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장을 보았고, 오늘 무슨 일 있냐며 도대체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냐고 여쭤보았죠. 아버지는 미국에 갔던 고모네 식구들이 다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온다고 말하셨죠. 저는 순간 어릴 때 기억이 스치듯 생각이 났고 갑자기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다들 잘 지내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고모부 사업이 힘들어지셔서 그렇게 잘 지내진 못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다가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고모가 연락이 온 거라고 하셨죠. 아무튼 그렇게 장을 보고 나서 그동안 얼마나 바뀌었을지 궁금한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15년 가까운 시간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어릴 때 기억은 어렴풋이 남아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벨이 울려 퍼졌고 고모, 부와 고모, 그리고 3명의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주하고 있던 한 명의 여자도 눈이 동그랗게 떠져서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여자는 바로 제 여자친구이자 고모네의 첫째 딸인 제 사촌 누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둘 다 너무 놀랐지만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고모부의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 들어온 거였고 3명의 딸들은 1년 전에 먼저 한국에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와 사촌 누나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걸 알고는 둘이 마주친 적 없냐면서 놀라시는데 차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주치는 건 고사하고 우리가 연애를 한다는 걸 밝히면 누구 하나 뒷목 잡고 쓰러질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여자친구와 저는 주말 내내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더니 여자친구는 병가를 내고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이대로 피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고 저는 조퇴를 하고 여자친구가 혼자서 지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눌러봤더니 바꾸지는 않았더군요. 신발장을 보니 다른 사람은 역시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부와 고모는 주말 동안 여자친구 집에 있다가 월요일 아침 일찍 두 딸이 지내고 있는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했기에 여기에 안 계실 거란 걸 알고 있었죠.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암막 커튼으로 인해서 집안이 온통 깜깜했습니다. 저는 그 어둠에 대고 조용히 괜찮냐고 말을 꺼냈더니 그 순간 여자친구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서로가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지하게 서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 걸까 아닐까 서로가 각자 한참을 생각해 보았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저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촌 간의 만남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 안 된다란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군말 없이 따랐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나라마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저와 여자친구도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서로가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고 한 지가 2주가 지났는데 차마 답이 나오지가 않네요. 지금은 서로 회사에서 마주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슴이 터져버릴 만큼 답답한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그녀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제 목숨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스럽지만 여자친구와 저와의 사이를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아무도 모르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